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국 보험 시장의 최신 소식들, 여러 기사와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보험 이슈들 속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 이게 참 알면 할수록 어렵기도 한데, 이거 또 우리 생활하고는 아주 밀접하잖아요. 오늘 다룰 소식들 통해서 현재 보험 시장 흐름도 파악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의미는 또 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돈, 그리고 보험 가입과 해지, 또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 변화나 업계 동향까지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10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DB손해보험 소식인데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요, 해외에서 중입자 치료같이 아주 비싼 치료받을 때 그 치료비를 환자 대신 병원에 직접 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고액 해외 치료비가 1억 원 그냥 훌쩍 넘어가는데, 기존에는 환자가 이걸 일단 자기 돈으로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험사가 협력업체를 통해서 보험금 한도 안에서 바로 병원에 지급해준다는 거죠. 10월 13일 이후 월 보험료 5만 원 이상 계약자가 대상이라고 하고요. 이야,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죠. 사실 암 같은 중증 질환 때문에 해외 치료를 결심해도 당장 그 수억 원에 달하는 목돈 마련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 서비스는 그런 선납의 장벽을 크게 낮춰주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받겠지 하는 그런 불안감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확실히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겠요. 근데 월 보험료 5만 원 이상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데, 혹시 이게 실제 이용할 때 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점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조건이나 절차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병원에서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협력 업체를 통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고액 치료비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아주 긍정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장 금액뿐만 아니라 이런 지급 방식의 편리성까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액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한 실손보험 쪽에서는 좀 다른 방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누적 적자가 심각해서 이른바 5세대 실손보험이 연내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 적자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거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은 구조적으로 좀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랑 암 같은 중증 질환 치료는 기본 보장으로 유지하되,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처럼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 있잖아요. 이걸 별도의 특약, 그러니까 선택사항으로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좀 저렴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본 보험료 자체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비급여 항목이죠. 특히 그 도수치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률이 지금 한 20에서 30% 수준인데, 이게 최대 50%까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즉, 비급여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앞으로 본인 부담이 늘거나 아니면 보장을 받으면 추가 보험료 내고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거죠. 결국 과잉 진료를 막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고민이 깊어지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개인의 건강 상태하고 또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당장 보험료 저렴해진다고 무조건 갈아타기보다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치료가 뭔지, 비급여 보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본인의 의료 소비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실손보험 변화가 일부 소비자에게는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건강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보험료를 아낄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나온 상품인데요.
건강 상태를 더 자세히 알리면 보험료를 깎아준다면서요? 네, 이게 이른바 건강고지형 상품인데 접근 방식이 재밌습니다. 보통 보험 가입할 때 최근 5년 이내 병력만 묻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최근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다. 이 사실을 추가로 고지하면 보험료를 최대 26%까지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뭐 1인실에서 3인실 입원비 보장이나 간병인 사용비 보장 이런 상품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우와, 최대 26% 할인이면 정말 큰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확률이 낮은 사람에게 확실한 혜택을 줘서 우량 고객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그렇죠. 뭐 일종의 건강 자신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죠. 평소 건강관리 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품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고려 중이시라면 단순히 보장 내용뿐 아니라 이런 할인 조건이 있는지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보험 상품 자체 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소비자에게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최근 보험사의 의료자문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하거나 삭감할 때 주요 근거로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의료자문입니다. 그런데 국회 허용우연실 자료를 보니까요. 생명보험사 의료자문의 77%를 보험사가 직접 선정한 소위 자체자문 의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의 경우는 소수의 특정 의사에게 자문을 집중적으로 의뢰한 걸로 나타나서 이게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의료자문에 동의한 후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우리가 물어본 의사 생각은 다르다, 이러면서 지급 거절하면 소비자는 정말 답답하고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죠. 이때 그 자문 의사가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판단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만약 보험사가 선호하는 특정 의사들에게만 계속 자문을 맡긴다면 아무래도 보험사에 좀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기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듯이 자문료를 받는 의사 입장에서 보험사 입김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소비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면요. 어떤 의사가 자문을 하는지 또 자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문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제3의 기관 있잖아요. 거길 통해서 다른 의사 소견을 받아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해요. 네, 상품 변화부터 지급 과정의 투명성 문제까지 소비자가 직접 부딪히는 이슈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 이면에는 보험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나 어려움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험업계 내부 움직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하죠. 이거 도입 이후에 보험사들 재무 건전성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중 하나가 바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이걸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요. 고객이 중간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에 돌려줘야 할 돈 있잖아요. 해약환급금? 이걸 보험사가 미리 쌓아두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이 저수지에 쌓아둔 돈이 보험사가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 즉 배당 가능이익 계산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부담이 생긴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고객에게 돌려줄 돈을 많이 쌓아둘수록 주주에게 줄 돈은 줄어드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준비금 규정을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금융당국도 이미 2차례 규제를 좀 완화해주긴 했지만 이게 또 일부 대형사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다는 평가가 있어서 추가 완화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당장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배당 정책, 나아가서 시장 전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규제 이슈입니다. 보험사가 너무 배당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필요할 때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 이건 막아야 하니까요. 보험사의 재무부담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재보험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재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에요. 보험사도 뭐 태풍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급격한 시장 변동 같은 큰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보험사, 즉 재보험사에 위험의 일부를 넘기는 계약을 하는 거죠. 2020년에 공동재보험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게 보험사가 가진 자산,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걸 재보험사에 직접 넘겨야 하는 부담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11건밖에 계약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어휴, 11건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요? 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라는 건데 이름은 더 복잡해졌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험사가 자산을 직접 넘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산을 굴리는 데서 발생하는 위험, 그러니까 운용 리스크만 재보험사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의 유동성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인 방식이겠네요. 이게 활성화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결국 보험산업 전체의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방식도 재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할지 등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어서요.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직접 체감하기 어렵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튼튼하게 유지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 중 하나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일 텐데요.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이죠. 주택연금. 이 시장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수익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분석인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건데 현재는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만약 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이 참여하면 훨씬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적극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이 있었죠. 그 이유가 데이터 부족 때문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주택연금 상품을 만들려면 두 가지 예측이 매우 중요해요. 첫째는 이 집 가격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이거고요. 둘째는 이 가입자가 평균 수명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사실까 이걸 이제 장수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예측할 만한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긴 정보기관이라면 모를까 민간 보험사가 수십 년 뒤 집값이나 개인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처럼 민간 주택연금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들처럼 되려면 정부가 보유한 관련 공공 데이터를 민간과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상품 설계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잘 풀리면 미래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옵션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 상품, 소비자 권리, 그리고 보험 산업 자체 변화와 관련된 다소 좀 무거운 주제들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좀 더 가볍고 흥미로운 소식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지자체에서 아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북 부안군 이야기인데요. 출생아 한 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입니다. 첫째 아이부터 태아보험료의 80%, 월 최대 10만 원까지 최장 1년 10개월 동안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모가 직접 보장 항목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야, 정말 파격적이네요. 지자체가 직접 보험료 지원에 나서는 거 이거 흔치 않은 사례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특히 부모가 보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건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 필요에 맞는 도움을 주려는 세심한 배려로 보이네요. 이런 시도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는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고민이니까요. 부안군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된다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 육아 지원 보험 상품이나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이런 혜택 꼭 놓치지 마시고요. 다른 지역분들도 우리 동네에는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농업 분야의 보험 관련 소식인데 조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전남 지역 농가들이 벼병충해 피해를 입었는데 굳은 날씨 때문에 제때 수확을 못해서 재해보험 보상마저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인데 이런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정부의 피해조사 마감일 10월 31일이죠. 이건 딱 정해져 있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수확 자체가 늦어져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 예를 들면 RPC 수매 실적 같은 거요. 이걸 기한 내에 제출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죠. 아이고, 병충해 피해본 것도 억울한데 날씨 때문에 보상 신청조차 못하게 될 위기라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피해 경부를 산정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피해를 증명하고 보상을 신청하는 그 절차 자체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나 농촌의 현실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합니다. 문금주 의원이 조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부디 농가들이 억울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험과 건강 증진 활동을 아주 재미있게 결합한 캠페인 소식인데요. 하나손해보험의 디지털 브랜드 캐롯하고 러닝 앱 런데이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라고요. 네, 좋은 습관 플러스 더하기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인데 이게 요즘 보험사들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보장해주는 걸 넘어서 고객들이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거죠. 이 캠페인은 4주 동안 10번 이상 총 100km 달리기를 완주하면 추첨을 통해서 해외 마라톤 참가권 같은 큰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와, 해외 마라톤 참가권이요? 이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즐겁게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운 좋게면 특별한 경험까지 할 수 있으니 좋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객이 건강해지면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률 낮아지니까 이거 서로 윈윈이네요. 맞습니다. 보험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삶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건강증진 연계보험 상품이나 서비스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10가지 소식을 통해서 한국 보험 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이슈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고액 치료비 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편, 건강 할인 상품 등장 같은 직접적인 상품 변화부터 의료자문 투명성 문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문제, 그리고 주택연금 시장의 미래 같은 좀 더 구조적인 이야기들까지 다뤄봤네요. 네, 돌아보면 보험 상품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동시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보험 산업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보험은 정말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상품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험을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1년 뒤 당신의 보험 포트폴리오 지금과 같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시간을 내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